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석박통합과정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enerating Realistic Neurophysiological Time Series with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패턴스라는 저널에 게재되었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7.4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분야에서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발표드리게 된 이유는 이 뇌파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디퓨전 모델을 좀 공부하다가 이렇게 뉴로피지올로지컬한 시계열 신호들, 이콕이나 EEG 그리고 그 LFP 같은 그런 신호들을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생성하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인트로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를 재구성하거나 현실적으로 이런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통계적인 생성 모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결측값을 보정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데이터를 보강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존의 생성 연구들은 주로 스파이크 형태의 그런 구조만을 모방을 하거나 단순히 시계열 데이터만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계열 데이터의 비선형적이고 그런 복잡한 특징을 재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최근에 등장한 이 VAE 그 오토인코더나 겐과 같은 확률적인 생성 모델이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끌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신경 데이터에서는 특징을 추출하거나 뇌파나 fMRI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원을 하는 데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그 중에서도 디퓨전 모델, 즉 이 연구에서 활용된 DDPM이 오토인코더나 겐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EEG나 이콕, LFP와 같은 그런 복잡한 여러 다채널의 뇌신호 생성에 적용된 적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뇌신호는 노이즈나 센서 문제로 결측이 생기거나 그런 임상적인 제약 때문에 데이터의 접근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 딥러닝 기반의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결측 복원이나 어떤 시뮬레이션 아니면 BCI 쪽에서 학습 데이터 보강 등의 다양한 실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DDPM과 어떤 그 합성곱 그리고 어떤 특정한 확산 방법을 다시 결합을 해서 EEG나 이콕, LFP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생성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DDPM, 이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분께서 많이 저널 미팅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다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에 있는 진짜 EEG 신호의 잡음을 점점 더 추가하는 노이징 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흐릿하게 노이즈가 많이 끼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노이즈들을 제거하는 이 디노이징 하는 과정을 학습을 해서 이 네트워크가 원래 신호로 하나씩 복원을 하게 되는 이 리버스 디노이징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된 네트워크는 완전하게 새로운 신호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드랑 리버스 과정에서 일반적인 DDPM에서 활용되는 방법은, 일단 포워드 과정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우시안 노이즈,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OU 프로세스라고 해서 조금 다른 노이즈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OU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가우시안 노이즈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DDPM에서 활용되는 노이즈는 정말 랜덤한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이고, 여기서 말하는 OU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속된 가우시안 노이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랜덤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랜덤성이 이 바로 전후 순간의 값들과는 약간의 연속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뇌파 신호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오유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이 뇌파처럼 연속적이고 그런 연속적인 노이즈를 주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노이즈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를 없애는 디노이징 과정에서 활용되는 이 스트럭티브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의 DDPM 모델에서는 이 디노이징 과정을 그냥 확률적인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보통 EEG나 ECOG, LFP 같은 이런 고해상도의 시계열 신호에서는 시간 의존성이 길고 또 주파수 정보들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포착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좀 넣어서 디노이징 네트워크로 좀 활용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에 활용된 이 스트럭티브 컨볼루션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 구조에 대해서 뭔가 모식도나 모식도나 그런 걸 그려놓은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좀 임의로 그려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풋에 신호를 넣게 되면 우선 시간 정보에 대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커널 사이즈를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여기서 1은 채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선 채널은 채널마다 다 해주고, 먼저 시계열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해주는 거니까 앞에 1은 그냥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커널 사이즈가 3, 9, 27, 81 이런 식으로 좀 익스포넨셜하게 설정이 되게 되고, 이때 제가 이 숫자들은 임의로 정해 놓은 거고, 81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계열 신호 EEG 데이터나 뭐 그런 뇌 신호의 전체 길이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부터 전체 신호 길이까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크기가 커지는 커널 사이즈들을 커널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3, 9, 27, 81의 이 커널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다 각각 병렬적으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연산량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퓨리의 변환을 FFT를 활용을 해서 이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을 진행하도록 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수행을 할 때 익스포넨셜 다운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커널 사이즈가 이렇게 81로 만약에 커질수록 웨이트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 커널의 영향이 지나치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좀 낮춰주는 과정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출력값,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난 이 출력값들은 이후에 다 컨볼루션 그 커널 크기가 달라서 출력값도 크기가 달라질 텐데, 이건 마지막에 이 가장 큰 커널의 길이에 또 맞춰주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컨캣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길이를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컨캣에서는 웨이티드 썸을 해서 출력을 이 가중합으로 수행을 해서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출력은 이 짧고 긴 주기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캣을 한 값을 가지고 이제 채널에 대해서 이 XT는 어떤 시간 시점의 채널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W가 채널의 행렬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곱해서 어떤 채널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리니어 믹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총 4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 ECOG 데이터에서는 사람 데이터와 이 원숭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환자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 그리고 그 뇌전증 발작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총 7일 동안 측정이 되었고, 한 피험자당 70에서 120시간의 측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극 개수는 64에서 126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델의 훈련을 활용할 때는 4초의 윈도우로 데이터를 윈도잉 했고, 그리고 훈련은 6개, 그 6일의 데이터로 훈련을 하고 남은 하루 데이터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경우에는 원숭이 한 마리에 대해서 마취 중 그리고 깨 있는 눈 감은 상태에서 측정을 했고 73분 동안 128개 채널에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1초로 윈도잉해서 1088세그먼트가 나왔고 데이터의 80%는 트레인, 20%는 테스트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 필드 포텐셜인 이 LFP 같은 경우에는 3마리의 렛 G에서 측정이 되었고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잠들었거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전국에서 3.5시간 동안 측정이 되었고 2초씩 윈도잉을 해서 4,350개의 세그먼트가 나왔고 동일하게 80% 트레인, 20% 테스트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피험자에 대해서 그 P300 스펠러 태스크를 하는 동안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개의 채널에서 약 7분 동안 측정이 되었고 1.3초 윈도잉으로 340개의 세그먼트가 나왔고 동일하게 80% 트레인, 20% 테스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여기서 A부터 D까지는 사실 DDPM 모델에 대한 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트로 쪽, 메소드 쪽에서 설명했던 그림이어서 그냥 DDPM에 대한 어떤 구조도, 모식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 노이즈만 입력해서 그러니까 지금 논문에서는 랜덤 노이즈가 아니라 그 오유 노이즈를 주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랜덤 노이즈만 입력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샘플링한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결측치에 대한 내용을 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채널 데이터가 하나가 없어도 다른 채널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이 없어진 결측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고 D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나 뇌 상태, 레스트나 움직임이나 레스트 등의 이런 클래스를 나눴을 때를 변수로 입력을 해서 어떤 상태별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이런 예시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EEG 데이터에 대한 결과들인데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해당 논문의 이 DDPM 모델이 생성한 뇌파 예시인데 56채널 데이터이고 그 랜덤 노이즈로부터 생성된 이 EEG 파형이 실제의 그런 단일 트라이얼 파형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조금 그냥 그림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여기 색깔 있는 게 주황색, 노란색으로 색깔이 있는 게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F 그림에서 좀 몇 개 채널을 확인해 보면 ERP에 대한 비교를 본 건데 C1 그리고 TP7, PO8 이 채널에 대해서 실제와 생성된 ERP의 평균적인 파형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게 만들어진 데이터이고 회색이 실제 데이터인데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파형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워 스펙트럼 그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봤을 때도 실제 신호와 파워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H는 토포그래피 맵이라고 해서 이 위쪽이 실제 데이터, 아래쪽이 제너레이티드 데이터인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공간적인 패턴이 좀 거의 비슷하게 보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마리의 렛에서 측정한 신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첫 그림은 3개의 전극에서 측정된 것을 표현하고 있고 오른쪽이 실제 신호이고 왼쪽이 제너레이티드 신호인데 이 SWR이라고 해서
포유류의 수면 중에 나타나는 뇌파 어떤 신호의 특징 중에 하나로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고 좀 잔물결이 많은 그런 파형을 나타내는데, 실제 신호에 있었던 SWR이 여기 제너레이티드 신호에서도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이 단일 채널별로 전압 분포와 이 전력 스펙트럼 밀도 분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봤을 때도 뒤쪽에 회색의 실제 신호와 분포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스펙트럼 PSD 결과에서도 이렇게 튀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그 파워도 잘 이렇게 모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그림은 CA1이란 채널의 리플과 그 MPFC의 저주파 리듬인 델타, 세타, 스핀들 대역 간의 이런 위상 진폭 결합인 PAC와 위상 발생 빈도 결합인 PCC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실제 신호가 검은색이고 제너레이티드 신호가 빨간색이게 됩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 차이를 봤을 때 실제 신호와 제너레이티드 신호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실제 신호랑 DDPM을 통한 생성 신호 모두가 이 0도 근처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임퓨테이션, 그 생성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위에 MPFC랑 RE 채널 신호를 입력으로 주고 이 CA1 채널의 데이터를 잘 생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데이터이고 아래쪽이 제너레이티드 데이터인데, 확인해 보시면 이 SWR이 나타나는 부분이 거의 조금 정확하게 SWR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의 파형도 좀 유사하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결과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조건부 생성 실험을 100번 반복을 했을 때 이 리플 주파수 대역이 그 주파수 대역에서 평균 파워가 실제 리플이 발생한 시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DPM이 단순한 파형 복원뿐만 아니라 이 리플 발생 타이밍까지 추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습을 수행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숭이 이콕 데이터 결과입니다. 원숭이는 그 마취 상태랑 그 각성 상태 두 개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분석을 좀 한 결과이고, A는 정급 위치이고 B는 어웨이크 상태랑 마취 상태 신호를 나타냅니다. 회색의 오른쪽이 그림이 실제 신호이고, 왼쪽에 색깔이 있는 그 그림이 실제로 제너레이티드 된 신호입니다. 어웨이크 상태는 조금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마취 상태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좀 다른 경향을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의 C 그림은 PSD 결과입니다. 어웨이크 상태에서는 거의 뭐 좀 경향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특히 여기 이쪽에서 좀 튀는 그 주파수의 파워들을 생성된 신호가 잘 못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그래프는 이 그 분류를, 그러니까 어웨이크인지 아니면 마취 상태인지에 대한 확률로 이렇게 확률 차이를 통해서 이 값이 양수면 그 마취 상태, 그리고 음수면 어웨이크 상태라고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이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여기 이쪽은 그 직접 연구자가 지정한 어웨이크 구간이고, 여기는 이제 마취 상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에서 마취 그 가스가 주입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생성된 신호들이 여기 회색 값들이 생성된 신호의 그 로그 값으로 해서
어웨이크일 확률에서 그 마취일 확률을 빼준 값이고, 그래서 양수일 때가 마취 상태에서 어웨이크 상태를 빼준 거네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면 마취 상태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고, 음수면 이제 깨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건데, 이 생성된 신호에 이 스무딩한 것을 봤을 때 이 어웨이크 부분에서 신호도 이렇게 음수로 어웨이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마취 가스가 주입됐을 때 이 값이 훅 올라가서 이제 거의 양수 아니면 0에서 이렇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분포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의 마지막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테스트 어큐러시와 이 DDPM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의 어큐러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실제인데 이 제너레이티드 된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도 약 한 80%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2명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입국 데이터 결과이고, 마찬가지로 전국 위치 그리고 실제 데이터랑 생성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결과이고, 아래쪽에도 PSD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의 분포는 따라가고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튀는 값들은 좀 놓친 부분이 살짝씩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 그래프인 E 같은 경우에는 이 결측치를, 그러니까 어떤 신호의 어떤 채널 데이터를 아예 없애고 그걸 결측치라고 간주하고, 결측치를 어떻게 생성을 했느냐, 결측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생성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생성했을 때 각각의 그 분류 정확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한 결과이고, 이것은 이 발작 데이터이기 때문에 투클래스 분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풀 같은 경우에는 결측 없이, 그러니까 완전한 실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이고, 파란색은 그냥 평균값으로 대체를 한 경우, 그리고 초록색은 어떤 신경망 보관 방법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빨간색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퓨전, DDPM 기반의 보관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그 검은색 점선으로 나타낸 게 최대 정확도이고, 여기 50, 70, 90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결측치를 얼만큼 포함을 했느냐, 몇 퍼센트가 결측치이냐를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가 대부분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연구 내용 중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일단 계산율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노이징 과정의 스트럭티드 컨볼루션에서 엄청 많은 커널 크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연산량 문제 때문에 FFT를 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커널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어쨌든 추론 속도 저하랑 계산 비용이 높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한계를 좀 디스커션에서도 약간씩 언급하고 있는 게 보여서 이런 계산 효율적인 문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뒤쪽의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정량적인 지표들이 조금씩은 있긴 했지만, 뭔가 생성된 신호에 대해서 그 실제 신호 대비해서 어떤 유사성이나 그런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쉬웠던 점, 계산 효율이나 이런 걸 좀 보완을 하면 이 지시계열 신호를 좀 더 잘 생성해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우선 이 모델을 한번 활용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